신라에 병합되며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알, 거북이, 헌집, 새집 등 전해지는 설화와 문헌, 유물, 유적에 근거하며 타협, 포용, 상생, 분권, 해양, 글로벌이라는 가야 정신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의 핵심인 가야고문연구 총서 1에서 7권까지 분석해 보니까 가야전기 300년은 지워졌고 신라와 백제 300년은 부족국가로 격화시키고 외는 높이면서 많은 진실이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근거하지 않고 일본 서기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식민사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가야사복원에 문제제기하고 있는 측과 가야사복원을 추진한 핵심 학자가 함께 자발적으로 첫 토론회를 엽니다. 가야의 핵심 정신인 타협과 포용이라는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조상께 죄스럽고 아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이 사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결의에 찬 기도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맡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실 분은 장재진 동명대 교수님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뒤에 계시네요. 나중에는 앞으로 예. 나와주시고. 예.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이건우 우영대 사학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덕일 순천향대학원 교수님 나오십니다. 두 분이 약 20분간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이 곧다음 이어서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박천수 교수님. 그리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김수지 연구위원님. 이상으로서 자장 발제자 토론회 소개를 마치고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스크린 좀 내주시렵니까? 예. 이건우 교수님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어서 솔직히 떨립니다. 정말 이렇게 가야사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고 사실 거기에는 이덕일 소장님의 영혼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가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신라사, 백제사, 고려사는 멋있었는데 가야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덕일 소장님이 TV로 띄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오늘 이런 큰 상황이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워낙 유명하신 유튜버니까 열심히 봤어요. 보면서 제가 어떤 점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 제가 이덕일 소장님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옥에 티라 할까 이런 것도 없지 않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옥찬 이런데 오늘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아마 3번 항목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2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북한 학계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학계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학문에 잘 봐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 공산당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나라인데 거기서 60년대에 나온 60년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임나영 문제를 해석한 걸 지금 와서 여전히 옳다 이런 그건 전혀 발전이 없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약간 뭐 우리 이래길 소장님 위트라고 생각됩니다만 약간 재미있는 편집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사례도 약간 마음대로 읽으시면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그죠? 북한 학계가 임나영 지금 수십 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고고학적 발굴도 있었고 양측공도 같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도 있었는데 여전히 60년대 북한 학계 그때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겠죠. 무슨 자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별로 믿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지 않습니다. 네. 임나 여러 나라들이 일본 열도 있었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일본 학계가 완전 초토화 됐대요. 초토화 굉장히 여러 번 쓰십니다. 저는 초토화 말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김석형의 분국설 때문에 일본 학계가 초토화 됐으면 일본 학계에서 임나영술이 완전히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잡초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초토화했다는 게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초토화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 없고 그냥 분국설을 나와서 초토화됐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면 이게 조이성이 이야기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 봉건 국가의 하나다. 아니 1세기에 우리나라에 봉건 국가가 존재했다고요.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봉건 국가라고 하는 거는 분봉을 하고 제후를 보내고 이런 게 봉건인데 그러면 금관가야나 대가라가 제후를 보내서 특정 지역을 또 나눠 수립했다? 그 중국적인 봉건 제도죠. 사실 우리한테는 백제 때 후반쯤 오면 봉건적인 제도가 시행되지만 가야에서 그런 제도가 시작한 건 그게 초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이겠습니다만 북한의 원리가 옳다. 공산당이 한 게 옳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죠. 사실 80년대만 해도 북한 책을 보기만 해도 잡혀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40년 지나서 북한 주장이 절대 옳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봉건국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삼국유사 왕력에 보면 안에서 태어나셨죠. 수로왕이. 그리고 158년을 다스렸습니다. 기록을 믿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4년 다스렸고 5년 다스렸어요. 근데 어떻게 158년을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제가 앞에 악마는 원래 매스컴에서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쿠자에게 신민사학자를 칭송하는 국사편찬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편집을 하신 겁니다. 원래 자료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길어요. 자료가 긴데 1, 저다 손빛이죠. 이만희 실류인데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다음에 사관의 한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추단을 거듭한 얻은 결과에 갔다 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식민사학자를 칭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악마의 편집이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 이덕일 TV 대답할 때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팩트인지 그냥 단순히 유튜버로서 좀 클릭 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의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서기 42년인데 서기 전 33년인데 개국이 다르죠. 쭉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개국시조 김수로왕 부영왕이 있는데 있나? 조금 없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니 기록이 없는데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요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임나가 일본 열도시단을 주장하는 자료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임나는 축지하고 2,000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고 계림은 서남 쪽인데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면 굉장히 열심히 보증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김해 가깝습니다만 김해 가시면 변동 배총이 있고 유아리 배총 있고 본방국 배총, 수가리 배총 뭐 많이 있죠. 그 레벨로 바닷물을 올리면 대체로 해수면이 4m 정도 올라가요. 배총이 바닷가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려보면 지금 도김에만이 들어있어요. 전체가 바다죠. 그리고 이제 대성동하고 보입니다. 보이죠? 여기 바닷물 쭉 올라가서 삼랑진 일대가 바다입니다. 바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가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야 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갈 거 없고 이 신문 기사에 보면 하구 건설 전에는 밀물 때 바닷물이 물금치에 올라갔고 또 대조기에는 삼랑진까지 근대에도 바닷물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은 김해가 여기 있고 여기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쪽 일본의 길비 쪽은 바닷물로 막 올려가지고 봐라 이거 바다지 않냐는데 김해는 그런 시도도 안 했어요. 왜?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바다가 북쪽으로 바다가 막혔다는 건 조건이 아니고 뭐가 됐냐면 축자로부터 2,000이 떨어져 있다. 신라의 서남쪽, 계림의 서남쪽 이것도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의 조건만 맞다고 지금 계속 오카야마 지역이 이게 고대의 임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 건 안 통하죠. 이게 보시면 부야항국이 바다 건너는데 부야항국이 기회 쪽입니다. 바다는 1,000열이죠. 대마도에 갔어요. 그거 다시 1,000열이라고 했어요. 1기가 아니고 또 1,000열. 그러니까 거기를 3,000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 이게 형제 위서 동의전 외인조입니다. 거리 감각이 지금 우리하고 다르죠. 바다를 건너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는 1,000리 정도 가는 각오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1,000리, 1,000리, 1,000리. 1,000리 아니죠.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 관점으로는 1,000이라고 했어요. 전체 3,000입니다. 그런데 이 후쿠오카에서 오카야마까지는 336km밖에 안 돼요. 여기는 내해니까, 자 일본 내부니까 거리감이 정확하겠죠. 1,000리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가 자꾸 임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계림에 서남쪽에 있다고 해도 계림이 경주인데 그죠? 서남쪽이 아니라 동남쪽이죠. 여기 임나가 있대. 아니 여기서 우리 김해 쪽은 서남쪽이 맞죠? 근데 이쪽은 동남쪽입니다. 근데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맞는데 반드시 이건 오카야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1일 TV에서 나오는 이 왜곡이랄까 아니면 정말 이상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 한반도 단가도 이렇게 둘 다 가야죠. 똑같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안 보입니다. 이 똑같이 보이십니까? 이거 보면 또 앞쪽이죠, 그죠? 뒤쪽은 둥그스름하잖아요. 이 사진을 똑같이 보이려고 하시면 똑같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진을 가져다 놓고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가보시 이제 출토된 곳은 사이토바루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이토바루 부분 이게 이제 일본 천황가의 원형이고 가야게가 사이토바루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야마토로 가서 천황가가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가봇도 발견이 되고 추가구주라고 하는 투구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들이 그냥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미묘히 다릅니다. 다르죠? 요거는 삼각형 판을 연결했지만 이게 반대로 되어 있고 얘는 평평한 판을 연결했고 얘는 또 밑에도 다르죠? 같습니까? 다르죠? 네.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 보입니까?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그죠?
예, 그냥 네모난 판이고 이건 삼각형판이고, 그다음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판 여기는 그냥 띠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이 만든 장소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 가본만 보이면 똑같이 부터 가야 돼요. 그건 무시무시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도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수능기를 찾기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전부 다 그냥 대판 긴 은처럼 생긴 건데 여기는 전부 삼각형이죠. 이것도 서로 다른 겁니다. 요게 합천에서 나온 거예요. 합천에서. 이게 사이토가르 겁니다. 이게 같다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전혀 달라졌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뭐 대체로 이대길 TV, 역사 TV에서는 같은 거라고 나옵니다. 그 사이토가르 고분군 철모, 가야 철모. 철모란 말도 약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철모와 투구는 다릅니다. 철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사들이 철모 쓰잖아요. 그럼 병사들이 갑옷 입나요? 모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것과 상관없이 쓰는 게 모자고 쇠로 만들면 철모입니다. 병사들이 철모 쓰죠. 그런데 투구는 갑옷을 입어야 투구를 쓰는 거죠. 이게 철모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철모라는 말은 좀 이게 어찌 근데 우리 철모 쓰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보면 같은 세력이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똑같다고 합니다. 안 똑같습니다. 제법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고령지사는 가야철모 그죠? 사이토가르 고분 나오는 가야철모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고령지산동 고분군은 이 산 위에 봉긋봉긋하게 이쁘게 구도를 쭉 만들었죠. 이쁘다고요. 그리고 수용식 석박이나 뭐 석실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이토가르 고분군에서 나온 거는 이게 지금 지하식 행렬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위에 집이 있어요. 밑에 땅굴을 팠습니다. 아니 북한식이죠. 땅굴 파기 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안 바꾸죠 사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든 땅에 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이렇게 높게 무덤을 쓰다가 갑자기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같은 세력이다. 그럼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모나미 볼펜이 일본 열도에서 하나 나오면 거기가 우리 땅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단순한 생각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가르 고분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이덕일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 전방후문을 왜냐하면 야마토 외나이 전방후문을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지하식 행렬 시기적으로 늦은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고 그래서 사이토가르 고분군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묘제를 갖고 있는 고분군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갑주입니다. 갑주가 투구와 갑옷이죠. 이것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우선은 투구나 갑옷 자체가 우리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쪽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그걸 개량하고 쓰다가 다시 또 일본 열도로 전해졌어요. 일본 열도 전해서 막 만들고 이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반도체 이런 걸 중국에 수출해서 다시 완제품 만들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본 열도가 훨씬 노동력이 싸고 임금이 싸면 거기서 만들어서 일본한테 다시 수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구 중에는 갑옷과 투구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게 있다고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일본 열도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외계 투구, 철모가 아니고 충각구조와 차양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계 판갑인 대금계 판갑이랑 같이 가야뿐만이 아니고 백제에서도 출토됩니다. 그럼 이게 차양주가 백제에서 출토되면 다시 사이토가르 고분군은 백제와 관계 있는 같은 게 집단이 만든 거라고 또 해야 되나? 그러면 사이토가르 고분군은 가야입니까? 백제입니까? 너무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엄청 큰 걸 다 판단해요. 저희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왜? 많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놈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조집니다. 그게 학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우리 박 선생님 와 계시지만 저하고 박 선생님은 학술적으로 엄청 다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저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분이 가진 능력하고 저는 문화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전혀 다르고 아 그래 이야기는 듣지만 속으로는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게 학계예요.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은 이덕일 선생님 하면 다 정말 무슨 교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따라가세요. 그냥 그대로 맞다 하면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교수님 말씀 잘 새겨드려요. 그래서 이 추각 구조와 차양주라고 하는 거는 외계 투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바로 아까 철모 차양주가 발견된 것은 고령 지산동 아까 우리 소장님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김해두곡이 차양주가 나왔어요. 김해두곡은 우리 부경대학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경대 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발굴을 했고 저희 학교에 있어요. 그 차양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양주가 서로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한 고흥에 두랑리 안동고분군에서도 차양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살도바로 고분군의 세력은 지산동 세력인가요? 김해 세력인가요? 고흥 세력인가요? 어디 세력인가요? 갑자기 이게 그죠? 선택지가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산동 고분 겁니다. 좀 더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진을 보고 유튜브에 막 찍어가지고 보면 그걸로 잘 안 보이고 요거는 보시면 여기 띠가 있고 요렇게 그죠? 수직으로 된 판들이 나열되어 있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산동 거예요. 다 이제 그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투창도 있죠. 투창이 구멍이 다 뚫렸죠. 자 이제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건데 얘는 이 수직으로 된 판이 없죠. 그리고 구멍이 안 뚫렸죠. 그리고 속칭이 빵, 그죠? 모자에 빵이 작아요. 훨씬. 기술이 다릅니다. 같은 세력이 만들었다고 하기 참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고운 길들이다 보면 이게 반대로 빵이 엄청 커요. 또, 그죠? 근데 만든 양식은 지산과 같죠. 이렇게 수직으로 된 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우리나라는. 차양주가 우리나라에서 뭐 4점, 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수백 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김해에서 지산동에서 고흥에서 한 4-5개 만들었는데 일본 가서 폭발적으로 이게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많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서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 고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무려 8점이 나왔어요. 한 고분에서. 그러면 여기는 지산동 세력인가요? 그리고 이 금동제죠. 금동을 입히면 이게 더 고급입니다. 금동을 입히면 그냥 철로 만든 것보다는 더 삐까뻔쩍하니까 금동이 더 멋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이 구멍을 뚫은 걸 보십시오. 삼각형으로 뚫지 않았죠. 이게 과연 같은 세력이 만든 차양주의 전부 다 같은 세력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계고분대 이건 80m 길이의 전방후원군이고 전방후원군은 사실 가야의 묘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 열도에 많은 묘제,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 13개 정도 있는 그런 묘제인데 그러면 전방후원군이 가야의 묘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주장이 가능하면 일본 학교 가서 발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한일 관계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석관이 나왔어요. 석관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목관을 쓰지 석관을 안 쓰는데 그게 돌로 아예 관을 만들고 위에 뚜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거우니까 노끈을 걸어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이런 석관에서 차양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분에서는 충각구조라는 일본의 전형적인 투구에 한 소리에서 2개 나왔죠. 이것도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야가요. 그럼 가야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 전체가 가야다. 진짜 이 차양주가 발견된 걸 다 찍으면 일본 전체가 빨갛게 다 가야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오사카.
오사카도 지키죠. 그리고 빵이 크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구멍을 뚫은 게.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자기들 거다. 그래서 충각 우리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차양주도 우리나라 5개 나오고 일본에 수백 개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물론 뭐 역사는 꼭 상식은 아니지만 이게 교토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 또 북부현. 북부현은 어디입니까? 저 동해 쪽, 저 위에 교토 이쪽이죠. 도토리. 그래서 이 전국에서 이 차양들이 일본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와요. 요거는 몽고발효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대 전통 그죠? 제법 일반적으로 사용된 투구의 모습인데 그거랑 차양을 결합한 형태도 나옵니다. 요게 바로 우리 몽고발형 투구가 건너가서 일본에서 차양주로 발달하는 과정에 바둑기에 있는 작품을 보여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게 한반도에서 건너온 그런 투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키노조가 가야인이 축조한 산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덕익선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북한 학계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도 이렇게 많이 찍으시고 했는데 이게 판축공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판축공법이니까 이거는 가야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풋납토성, 백제의 촉이 있어죠. 풋납토성도 판축토성입니다. 그럼 판축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야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한국의 가야의 최근에 발굴된 여러 가지 토성이나 산성의 자료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비로소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축 공법은 중국에도 있고 남낭에도 있고 다 있는 공법인데 이걸 가지고 가야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아라가야의 안곡산성에 최근에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판축입니까? 같은 산성인데 판축이 아니죠. 토성 혼축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가야 산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안 가보셨을 겁니다. 안곡산성. 저도 안 가봤고 아마 박 선생님 가보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문제로 보면 일본 열도에는 성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663년까지 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는. 그런데 우리는 성으로 넘쳐나죠. 우리나라는 지성묘의 나라이자 보인돌의 나라이자 산성의 나라.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나라. 대단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게 우리가 산성을 본격적으로 쌓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다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664년에 대마도 일기도에 방인을 두고 봉화를 두고 축자에 우리가 수성을 쌓았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 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뭐 우리나라 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667년에 일본에서 보안성 그리고 야시마성 가네다조 이런 성들을 쌓았다고 나오죠. 667년에 이런 성이 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쌓여지는 건 백제식 산성입니다. 그 니를 잘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냥 조선식 하는 건 맞지 않고 백제식 산성이라고 볼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들이 쌓여진 시기는 분명하고 이 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도 분명해요. 여기서 TV에 나옵니다. 기노족이 나오죠. 가네다성, 기성, 대야성 다 나옵니다. 그죠? 여기 기노성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년 이후에 일본의 산성이 만들어지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 성은 가야성이라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앞뒤가 무슨 되죠? 최소한 이걸 지우든지.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다른 데 가면 또 이게 가야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노조가 전체가 판축토성이 아닙니다. 석축 부분도 많고 전체 한 20% 정도 석축입니다. 그래서 백지식 성도 판축과 이 석축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형이 백지산성이죠. 또 현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성문인데 성문이 평지 평탄한 지역부터 벌써 올라가 있죠. 요거를 문을 매달아서 현자 틀렸습니다. 여기 마음심변이 세 개, 마음심자가 있어요. 걸어 현상금 걸듯이 문을 걸어놨다는 뜻입니다. 왜? 쉽게 성문으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가야식성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평탄지가 있는데 여기가 성벽, 여기 성문 높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이런 현문식이라고 하는 특성도 이거는 백제식 성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가야산성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오카야마 쪽에 그 기노조가 있는데 그 대안에 같은 시기에 쌓인 야시마성이라 660일 쌓은 야시마성이 있습니다. 자, 그 성을 보시겠습니다. 반대. 자, 그 성을 보면 같은 거죠. 성벽 부분은 돌로 되어 있고 보십시오. 평탄면에서 성벽이 위에 있죠. 현문식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죠. 660일 쌓은 백제식 산성이 기노조가 같은 형식으로 쌓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자꾸 가야산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의도는 있죠. 이거 확실히 보이시죠? 이 야시마성입니다. 기록에 기노조는 기록이 없지만 이 성은 기록에 660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쌓는 게 바로 이게 성문이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라와 당의 연합군들이 일본 열돌 차등을 두려워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기노조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 디테일, 세밀한 부분에 이력서할 때 좀 더 주목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안에 옹성이 있어. 안에 성문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후대성은 우리 성도 바깥쪽에 있는데 안에 쌓았어요. 안에. 이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찌되나 이게 백제산성의 특히 이 시기에 방어를 신경 쓰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방문이라는 게 나타나요. 방문. 나중에 치성에 해당합니다. 성벽의 일부를 돌축시켜서 거기에 높은 누각을 만들고 성벽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야산성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부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석이라고 해서 이 성벽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을 쫙 깔았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야산성이면 가야산성에서 이런 유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부석이. 그리고 그 안에서 유물이 나왔어요. 스에키와 하시케가 일본의 전형적인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선생님께서 여기 올라가셔서 이제 계류와 샘물을 하셨습니다. 샘물을 옆으로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거는 계류는 맞지만 샘물이 아니고 배수구입니다. 비가 오면 여기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성벽을 쫙 쌓아 놓으면 빗물이 흘러가지고 낮은 곳으로 올리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수문입니다. 그게 샘물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진이죠. 사진 여기 보시면 수문이라고 되어 있죠. 수문. 성벽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문, 그죠? 바깥쪽이죠. 수문이. 그 성벽이 바깥에 있는데 아니 그럼 생물목으로 밖에 나갔다가 쭉 떨어져 죽거나 그죠? 아니 저한테 맞아 죽고 이게 이런 곳에 그 샘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안악산성, 그 가야산성인데 가야산성은 어떻습니까? 크기도 작고 주로 꼭대기만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매식이라고 하고 지금 기노조처럼 포국식 산성이 아닙니다. 이거 대야성입니다. 같은 백제의 산성이 여기도 보면 이쪽에 지금 여기 있죠. 역시 이게 물 계류를 가로지르는 성벽의 경우에는 거기에 물이 빠져나오는 수문을 만들더라고요. 그 백제는 이 스텝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그 663년부터 일본에 나타나는 성들은 백제산성이라는 지적은 정말 옳은 말씀인데 이게 고치성이 백제산성이라고 하셨어요. 보시면 이 고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사절 쪽. 우리나라 성에서 경사지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은 일본 위키를 찾아보면 만든 해가 지금 1332년에 만들어서 거의 600년 가서서 1873년에 개성이 된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중세 이후에 만든 성이고 보시면 이 성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부산의 자성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임시라는 일본어들이 쌓은 성입니다. 요 위에도 성벽이 보이죠? 가까이 지금 이렇게 이건 일본의 중세에 쌓은 성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600년, 70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 중세 이후에 만든 성을 백제산성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백제산성은 다르잖아 모양. 그래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대산성과 중성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고대산성이에요. 아까 기노조는. 그런데 고치성은 이런 계열의 성입니다. 구멍도
후대가 계속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이 가토 기요마사가 쌓았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다 돌아가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죠? 탄생이 물이 새듯 이때 아마 서양님은 이게 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농성하려면 식수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굴이라고 해요. 수굴. 수굴은 뭐냐면 미즈볼이라고 해서 물을 채워놓은 해자입니다. 저기 넘어오지 못하게 해자를 만들어 놓은 우리는 식수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성 자체도 일본식 성이다. 또 특별한 고분이 가야인이 세운 고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도 물론 이걸 서양님이 직접 와서 저런 건 아니고 북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지금 길이가 350m입니다. 5세기 전반에 우리나라 가야 고분이 제일 큰 게 얼마쯤 될까요? 뭐 4, 50m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 건너간 이 가야의 후손들은 350m 되는 전방 후원들부터 만들었다. 이 전방 후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 원형 부분이 있고 이 방형 부분이 있고 이게 3단으로 축성돼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겨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기퉁이 양쪽 기퉁이를 시골 조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시골 조사하고 있죠.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뭐 한국사관 이런데 매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에 나온 건 야외 기퉁입니다. 또 테라스 부분에서 이 단축인데 그 평평한 부분 거기서 나온 걸 보니까 이런 이제 토기들이 나왔는데 이 토기들 다시 쭉 보면 어디냐면 이렇게 3단 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테라스, 두 번째 테라스에서 식륜이라는 게 쭉 나왔죠. 이게 가야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 없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토기도 이런 토기입니다. 완전히 나팔등이랄까 원통형 토기들이고 거기에는 문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야식 문양이 아니죠. 가야식 문양이 이렇게 물결무늬 뭐 이런 게 가야식 문양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저 고분은 안을 파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북한 학자들이 파보지 않은 고분이 가야의 고분이라고 어떻게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북한 학계의 학문 수준입니다. 그냥 그 공산당의 목적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 정말 자유롭게 내 의사를 막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형 토기가 나왔어요. 가형 토기. 집 모양 토기입니다. 그 조사 그래야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집 모양이 다르죠. 뭐하고 다르냐? 이 가에서 나온 집 모양이 다르잖아. 집 모양이 다르고 그것만뿐만 아니고 지금 이게 재료가 다르죠. 이건 옅은 연질 토기고 이렇게 뭐 올라가 있다. 근데 이거는 보면 까만 색깔은 경질 토기죠. 기술도 달라요. 집 모양은 다른 게 아니라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다르고 그리고 고상식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굴되지도 않은 조상 고분을 북한 학계는 무슨 이유로 가야계 고분이라고 단정을 했고 또 이소장님은 왜 그걸 가야계 고분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는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제 발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 우경대 사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덕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덕일 역사튜브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김수리 선생님이 반박하실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드리려고 안 하겠고요. 전체적인 톤이 상당히 지역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는 가야계 유적 의문이 없었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오류 관계 있는 것만 좀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발표 제목이 이런 역사 TV에 들어가다 보기면은 제가 그걸 다 먼저 온 걸 보고 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정책이나 그래서 이제 못 보고 쓴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은 이제 봉건 국가의 봉건을 뭐 주나라 군공제 그게 아니에요. 전근대 국가라는 의미로 봉건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뭐 주나라 봉건제라는 뜻으로 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방보험분이 발표문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고성 평안리 정도에만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미 북한 자강도 평안도를 나눈 자강도에서 이미 나왔고 여기에서 뭐 영상강의가 빼놓고라도 뭐 해남에서도 나왔고 한평에서도 나왔고 강진에서도 전방보험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방보험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일본계다 그게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해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남한과 이 일본의 학자들이. 또 하나 그 뭐냐면 663년 이전에는 일본에 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에 저도 여러 밥상 많이 가봤는데 신롱석식 산성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일본석에 나와 있는 그 성만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조선식 산성 이러다가 요즘은 고대 산성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앞부분 여기엔 고대 산성 쓰고 뒤에는 또 조선식 산성 쓰시는데 원래 조선식 산성이라고 다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름을 고대 산성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조선식 산성과 형태가 똑같거나 아주 유사한 그 성들이 일본열도 여기저기 많아요. 저도 여러 군데 답사 가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북한 학교에서는 일본말로 구두귀라고 한다는 거죠. 귀는 언덕이나 성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다 야요기 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사는 원주민들의 문화인 조모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야요기 문화잖아요. 그 야요기 시대는 보통 초기전 3세기에서 4세기부터 이렇게 담는데 그 시대 때 야요기 시대 때 그 성들 유적이 돌로 싼 성 유적이 대단히 많아요. 그걸 갖다가 663년 이전은 없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일본 서기로 보면 663년 이전에 백제 장군들이 일본 와가지고 성을 쌓여 선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망한 나라가 야마토가 그렇게 강력한데 망한 나라 장군들이 와가지고 선주민들 동원해서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럼 뭐냐면 당시 야마토 외라는 것은 양서에 나와 있듯이 백제의 장로, 제후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서기 서명조로 보면은 왕이 죽었어요. 옛날 왕 죽으면 빈자 씁니다. 대빈, 백제 대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궁을 줬어요. 이름 뭐냐, 백제궁. 절을 줬어요. 이름 뭐냐, 백제사. 옆에 강이 있어요. 이름 뭐겠어요? 백제천. 백제요 그냥 백제의 한 후국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물을 봐도 주로 4세기 때까지는 가야계 유적 유물이 많이 나오고 5세기 때부터는 백제계 유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큐슈 지역에는 가야계 유적이 대단히 많고 이것이 일본이 나라, 한자로 나량인데 나라라고 읽죠. 나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백제계가 그 주도로 하는 거죠. 이 흐름을 일본사의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을 다 부인하고 여기에 나오는 뭐 철모 요즘 보면은 이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철모다 뭐다 하는 것들을 갖다 오비를 외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모든 문화가 대륙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지 섬에서 문화가 만들어져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일본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학계 거를 베꼈다라고 하시는데 베낀 게 아니고 학문적 견해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야죠. 왜냐하면 남한 학계는 베꼈죠. 남한 학계라는 데는 일본 거하고 똑같아요. 100%. 그냥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틀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니까 남한 학계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발표문 보시면 14 쪽에 이근우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덕일 교수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학계나 일본 학계의 견해가 아니라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거로 우리 학계, 남한 학계와 일본 학계를 같은 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북한 학계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북한 학계 책들 보니까 저희 견해하고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 갖다 이제 민족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입장에 선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최재석 교수님도 계셨고 윤정 교수님도 계시고 소진철 교수님도 계시고 이병산 교수님도 계시고 김인배, 김문배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군국설의 관점, 그러니까 군국설의 관점에 서 있는 분들은 북한 학계도 군국설이고 저희도 군국설이죠. 단지 북한 학계나 저희는 임나는 뭐냐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는 소국 군국이다 이건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병산 선생님 같은 분은 대마도라고 보고 있고 김인배, 김문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큐슈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전화 북한 학계는 오카야마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제가 여러 근거로 사료들 보니까 이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지 남한 강단사학계 같이 지금도 무조건 일본인도 주동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이 점에서 남북한 학계의 차이가 왜 형성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방 공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보니까 갈라파고스라고 하잖아요. 남한 강단사학계를. 딴 지역은 이제 레드 컴플렉스 이런 거 못 씌우는데 아직 이 지역은 일본 북부와 남한 강단사학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직 너네 북한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1980년대에 윤내영 교수님을 저 강단사학계에서 국가관법으로 안기부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안기부에서 출장 조사 나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1980년대하고. 북한은 1960년대에서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니 분국서로 김덕평 선장이 제기했고 조유성 선장이 훨씬 더 정교화했죠. 안 바뀐 게 아니라 발전했죠. 남한 강단사학계는 일본인들이 만든 임나 가야설 100몇십 년 동안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하시려면은 해방 공간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 역사 연구하는 집단, 요즘으로 학파라 그럴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죠. 한 군데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유희설역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던 그런 학회인데요.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친일세력이라는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들 제거되거나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이나 인쇄 안종 선생 같이 6.25 때 납북이 돼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가 사적 의문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역사학계가 있죠. 이쪽 학계 사람들이 대부분 월북해가지고 이쪽을 주축으로 해서 일부 이쪽이 가담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북한의 역사학계예요. 그럼 남한 역사학계는 뭐냐? 식민사학계, 황국사관, 조선통독부 식민사관을 추동하는 사람인데요. 조선작천수회 출신의 이병도, 심석호가 주축이에요. 그리고 분단, 친일 재집권의 최대 수혜 집단이고 남한 역사학계를 100% 장악했죠. 그래서 아직도 황국사관을 추동해가지고 한반도, 한사군 한반도선, 임나가야서를 추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절적인 사고 또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 정치학과 여기서 역사하지 마. 사학관을 해도 너 고대사잖아. 딴 거 하지 마. 군절적인 사고로 자기네 그걸 갖다가 총독배상한데 학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래서 북한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실증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선작천수의 출신들인데 해방 후에도 조선작천수가 맞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갖다 실증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표만 바꿔가지고 마치 실제에 의한 자료에 의한 역사하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로 호도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기 선생님이 이게 바로 수라사학이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시간 있으시면은 시간 되면은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경도 신석고 이 사람들이 분단에 기대가지고 학문 권력 유지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육군 방첩대장 김창룡 암살 사건이 있어요. 1956년 1월 30일인데 저 사건이 대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저 김창룡이 일제 헌병 고조원 출신이에요. 근데 육군 방첩대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물론 그 중에는 실제 그 북한의 간접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김창룡이 죽었을 때, 암살당했을 때 여기 백범 암살을 갖다가 안두희가 김창룡이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번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둘째로 치고 이 김창룡의 비문을 누가 썼냐? 남한국사학계의 태구라는 이병도가 썼어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고 김창룡 중장 요갈명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안이 놀래고 싫어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함이 이구동성의 외침이었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 오열,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 5천 명. 그 2만 5천 명 중에 실제 북한 간첩이 몇 명이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순 사건 때 총살당한 장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복군 계열이 많이 죽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총살당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하고 죽었어요. 그걸 둘째 치더라도 2만 5천 명을 죽인 걸 갖다가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들이 불타는 조국에와 책임감, 급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후는 길이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김창룡이 호국의 신이 된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전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태두로 모시는 데가 남한의 강단사학계예요. 그러면 지금 마치 아직 한국도 제가 이 민주당 180석을 180석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국방관법상에 북한으로부터 실제 지령을 받거나 돈 받았거나 해가지고 활동한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자기 국가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고 문제 이걸 유엔에서도 매년 한국 인권 보고할 때 매년 그 찬양고 문제를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못되고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도 여기에 찬양고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걸리거나 말거나 할 얘기 하면은 1949년에 북한의 홍기문 또 임꺽정을 쓴 홍명희 선생의 아들인데요. 일제 때부터 요시찰 인물이죠. 이분이 홍기문 그 리두 전문가인데 리두라 그래도 북한은 중국법제가 쓰니까 이 홍기문 선생이 쓴 이 글을 보고 1949년에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오용학설의 검토 이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49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초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됐다는 것이요. 이게 한사군 한반도설이죠.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구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가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인날군 무설. 그래서 북한에서는 1961년도에 제가 이 북한에서 국경대 그 박사기 논문이 나오면서 류지린 선생이 고조선 연구를 펴내면서 한사군은 낙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라는 걸로 1961년도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월북학자이며 대구 출신 문유예요. 월북학자인 김석성 선생이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군국들로 그 임날본부서를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런 1963년도에. 그런데 남한학계 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총론에서는 우리 임날본부서 북구겠다. 총론에서 그래요. 강론 들어가 보면 다 임날본부설이죠. 임날본부설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위치예요. 임나 위치가 어디냐. 그럼 임나 위치가 일본 열도다 라고 하는 분국설에 따르면 뭐 일본 열도 여기 찍던 저기 찍던 우리 별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다 여기로 비정해놓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369년에 뭐 했다는 건데 369년도 아니라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이라는 건데 그 당시 일본은 야마도에는 국가체제가 아니에요. 철기 생산 능력도 없어요. 이런 철기 생산 능력도 없고 국가체제가 아닌 데가 한반도 여기까지 건너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신라를 점령 공격했는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아직까지 신봉하고 있는 게 남한의 강단사학계라는 데죠. 일본 협의. 그리고 야당법도 가야사 보니까 일본 서기는 뭐 고대인이 쓴 거고 삼국사기는 뭐 고려인이 쓴 거고 사기꾼이 쓴 게 자세하면 그게 사실입니까? 말 적게 해도 진실을 담은 게 사실인 거지. 그 일본 서기 무엇보다 연대 자체가 1000년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복잡하게 할 것 없이 100명이 연구하면 학자리 100개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일본사 대사전 평범사에서도 식모주기를 서기년 660년으로 설정해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신공왕후기는 120년 정도 연대를 끌어올렸다. 이따 연대를 끌어올렸는지 안 끌어올렸는지 누가 알아요? 난 연대 끌어올렸다고 생각해. 그 사람 학설이고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 학설이에요. 이런 척을 갖다가 신공하고 공주에서 1970년대에 무령왕릉 주석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523년 5월 달까지 똑같아요. 삼국사긴 달까지만 이거 날짜는 안 쓰죠. 523년 5월 초 8일 주석하고 똑같아요. 이 똑같은 건 가짜라 그러고 이 연대 1000년씩이나 틀리는 거는 사실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남한 강단 사학계인 거죠. 일본 서기는 720년에 편찬했고 고사기는 712년에 편찬했는데 둘이 왕들 연대 쓴 거 보세요. 이거 127세, 137세, 여기는 84세까지 살았다는 거고 여기 45세 살았다는 거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라 그러고 삼국사기는 가짜라 그러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일본 서기 못 믿겠다 다 그랬어요. 정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이토 도라지로라고 나이토 코난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도쿄대회와 맞서서 교토대회를 이끌었던 그런 이제 아주 일본의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이마니시류라는 식민사학자, 조선통독부에 있었고 경성대국대에 있었는데 아직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지금 백제사연구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관은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삼국사기 등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정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서기 못 믿겠다 이거 다 안 믿었다 이거예요. 연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강 같은 우리 역사서하고 비교해가지고 맞으면은 사실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그랬지만 이마니시류
금서룡 이만희수 박사가 양곡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고사에 실려있는 사실의 무게로 두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만희수가 삼국사기 가짜야, 일본사기 진짜야, 이러니까 총독부에서 밀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삼국사기 가짜로 몰고 일본사기 진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점령하기 전까지는 삼국사기 가짜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기동이란 그 동국대 교수고 한국과공학연구원장 했죠. 보세요.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쓰다소크치, 이만희수 등의 일본학자들은 문헌고등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화 근초고왕 이전에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억대 연봉 줘가면서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이거 박근혜 정권 때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분야에서는. 나오는 게 일본서기 신봉 논리 만든 것이 이제 나가미치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이만희수 쓰다소키치 할 거 없이 이들이 이제 일본 쓰다소키치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김지두 선생님이 보강해 주시도록 하고요. 먼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은 뭐냐면 369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야마도해가 점령하고 이 식민통치기관을 세웠다는 건데 요즘 와서는 말을 좀 바꿔갖고 성격 논쟁으로 조금 바꾸죠. 그래서 조선통독부 같은 식민통치기관이 아니라 교역기관이라는 점, 외교기관이라는 점 온갖 말장난을 하면서 결론에 가보면 버킹엄이죠. 야마도 외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전부 다 일본서기에 신공조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일본서기 신공기를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뭐냐면 신공기 9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신공왕후가 정벌하러 가요. 근데 정벌하러 가는데 신라 정벌하러 간다고 나와요. 일본서기에. 근데 신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뱃사람 보냈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 보냈더니 그제야 저기 신라가 있습니다 해갖고 갔다는 거예요. 또 신라 가니까 신라왕은 이게 신공 9년에 서기 이제 209년인데요. 가니까 신라왕은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 천왕이 있다. 일본이란 나라는 670년에 생겼는데 벌써 200년 400년 전에 일본이랑 국호가 나와요. 그래도 이건 믿어요. 그래서 신라왕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왕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백제왕하고 고구려왕도 와서 몰래 보니까 분세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신라왕도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서기 신공 9년도예요. 이걸 갖다 사만정벌설이라 그러죠. 조금 아까 여기에서 이 나가미치오라는 아주 일본 식민사학자가 신공왕후가 사만을 정벌한 후 다시 한번 장수로 보내어 평정한 7개국 중에 하나인 가라국은 즉 이 얘기인데 두 번 정벌했다는 거지. 한 번은 사만 정벌을 했고 그건 신공 9년이에요. 그런데 신공 9년에 사만을 신라, 고구려, 백제를 다 정벌했다는 게 야마도 외에서. 그런데 일본에서도 요거는 사실이 아니야. 남한학계도 요건 사실이 아니야. 서기 209년 거기에다가 120년 플러스해서 229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329년이 됐든지 간에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일본이 야마도해가 다 점령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누구 지금 주장할 수 없잖아요. 하니까 요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49년도는 사실이야. 근데 49년도에 신라 정벌 기사가 왜 나와? 가야 정벌 기사가 아니에요. 신라를 정벌한 기사예요. 49년도가. 그게 왜 나오냐면 46년에 그러니까
이 신공 9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에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을 매년 바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47년에 백제하고 신라에서 조공을 바쳤는데 야마도 조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백제에서 바친 조공품은 훌륭한데 신라께 시원찮다는 거, 신라께는 훌륭한데 백제께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 백제에서 하는 말이 신라가 우리 조공품을 빼앗아서 자기네 거인 것처럼 바쳤습니다. 그래서 진공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신라 정벌을 했다는 게 신라 정벌을 지시해가지고 2년 후인 신공 49년에 금델군에서 정벌하고 거기에 뭐 남가라 뭐 탁구 알라 저거저거 하는 뭐 다라 하는 그 7개를 신라로 공격했는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아직도 이 신공 9년 도가 가짜면은 거기에 부수된 나머지 다 가짜예요. 이 정벌 자체가 49년에 정벌 자체가 왜 일어납니까? 신공 9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돼갖고 조공을 바쳤는데 47년도에 바친 조공품을 조사해 보니까 신라가 백제 걸 빼앗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도 외의 신공이 왕후가 화나가지고 신라 정벌을 해가지고 발생한 게 49년에 신라 정벌인데 요 신공 9년도는 40이 아니고 이 49년도는 40이다. 이 논리 가지고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 고국파들은 또다시 여기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 남한의 강단을 갖다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이만희수도 대단히 존경한다 그랬죠? 그 이만희수가 1922년에 김운 반파구에서 남원을 갖다 김운이라고 썼죠. 남원이라고 썼죠. 그걸 갖다가 위가야라는 젊은 학자라는데 2016년에 딱 번역해가지고 경희대 인문학연구에 실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영원한 교주는 슈라스키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아유카유 후사노신 말씀하셨는데 아유카유 후사노신에 대해서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쓴 그 글이 비판이 아니 추단이란 글자 하나 들어갔다고 비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 국어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죠.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한번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쓴 거를 읽어 드릴게요. 아까 이근우 교수님 발표문 7쪽에 있어요. 아유카유 후사노시는 방대한 문헌고 등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규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기지방 부근과 무역 공주 일대로 제외한 한반도 남부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석유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수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이거 욕으로 들리세요? 저보고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아유카유 후사노시는 1895년에 한 손에는 니폰도 한 손에는 소기통 들고 경복궁남을 뛰어넘어서 영성왕후 시해에 가담한 야쿠자 깡패인데 이 깡패가 그 다음에 역사 연구한답시고 일본 석기에 나와 있는 지명을 일본에서 찾지 않고 다 한국에서 찾고 그것도 가야를 임나라고 하면 경상도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야마도해가 지배한 임나, 가야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차지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부렸다. 이렇게 써야 정확하게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라를 갖다가 합천으로 누가 지명했냐? 바로 이 낭인 깡패, 야쿠자 낭인 깡패가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석기 조선 지명도 보니까 다라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경상도 합천이다라고 한 걸 갖다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수송으로 여기는 CMRC 자식카드 말동부와 조선통독부 조선사천부에 간사하였다가 경성제대 교수였다가 일본으로 쫓겨간 다음에도 한국 들락거리면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를 지도했다는 CMRC 자식카드가 그대로 따라가지고 임나흥망사에서 달아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라고 쓴 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지고 나라에서 나랐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이 고궁굴을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했으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 관점으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관점은 사라지고 전부 다 일본의 관점, 그때 일본 침략주의자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본 구국파들은 한국 대점령의 꿈을 꾸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역사학자들이 왜 거기에 공사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도 일본의 컴플렉스 다 벗어 던졌잖아요. 일본이 예를 들어 경제전쟁할 때 저희보다 놀란 게 저희는 그나마 뭐 식민지배 뭐 이런 걸로 하는데 10대에도 20대 초반에도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 일본 촌스럽게 왜 저래. 그런데 그 일본 촌스러운 그 일본을 그렇게 추종하고 성공하는 게 딴 분야도 아니고 역사학계라는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가 토론 기간 때 그때 제가 이제 뭐 가야 공국 시기라거나 뭐 김수로왕의 실종 문제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간 가져주시면 이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제 두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건우 교수님, 이덕일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이제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함께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2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을 좀 찍으셔서 앞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